악어는 뛰어난 사냥 능력과 인간을 공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오랫동안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편 거대한 악어는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의 식량원이 되며 이 풍습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사냥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을 파푸아뉴기니로 초대하여 독특하면서도 전통을 바탕으로 한 악어 사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파푸아뉴기니라는 지역에는 광활한 원시 습지와 깊은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악어 낚시는 이 지역의 생계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대로 전해지는 문화적 관습이기도 합니다. 치치강 주변이나 플라이강 삼각주에 위치한 정착지에서는 고대 악어 사냥법이 여전히 원주민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파푸아인들은 맨손, 대나무 장대 또는 밧줄을 이용해 악어를 사냥하는데 이는 총기나 전기 그물을 사용하는 현재의 악어 사냥 방식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풍부한 지식과 뛰어난 관찰력을 바탕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악어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악어는 밤에 잡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원주민들은 보통 하루 종일 소그룹으로 활동합니다. 한 명은 실종자 수색을 맡았고 다른 한 명은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작은 횃불을 사용하여 수면을 밝게 비췄습니다. 어부들은 눈에 반사되는 빛 덕분에 악어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부들은 목표물을 찾으면 은밀하게 악어에게 접근하여 긴 창을 이용해 악어의 머리나 목에 강하게 박아 넣습니다. 악어가 너무 클 경우 다른 어부들이 함께 모여 악어를 해안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악어가 공격적인 경우 도끼나 다른 날카로운 물건으로 기절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악어를 옮기기가 더 쉬워집니다. 많은 어부들이 창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그물을 사용하여 작은 악어를 잡습니다. 그물을 설치하기 위해 그들은 강이나 습지를 따라 얕은 수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은 악어가 잘 알려진 이동 경로, 특히 악어가 밤에 해안으로 기어 올라오거나 빽빽한 관목 속으로 기어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악어를 유인하기 위해 어떤 사냥꾼들은 그물이 있는 곳 근처에 앉아 타기도 합니다. 그물에 잡힌 악어는 종종 몸을 또아리를 들고 갇힌 후 사납게 몸부림칩니다. 이로 인해 악어는 더욱 꼼짝 못하게 되어 탈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물에 갇힌 악어는 어부들이 잡아 밧줄로 다리와 발을 묶은 후 마을로 가져와 가공 및 도축합니다. 마찬가지로 악어 사냥에는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큰 악어와 마주친다면 어떨지 잠시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악어를 잡으러 나설 용기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파푸아뉴기니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악어 사냥을 배웁니다. 이는 악어와 마주쳤을 때 강한 정신력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먹이 관찰 가이드, 붐에 기어가는 흔적, 수중의 미묘한 소음, 공중에 떠있는 먹이의 변화를 찾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초기 접근 방식 덕분에 파푸아뉴기니 원주민들은 악어와 마주쳐도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입니다. 전통적인 기술로 악어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통적인 창은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창 끝은 날카로운 금속이거나 뼈나 쇠로 된 갈고리 이빨이 있었습니다. 어떤 창은 던지는 사람에게 갈고리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긴 밧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창을 사용하여 악어가 타격을 받은 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크기의 악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악어의 크기와 가치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악어 사냥이 이 지역 주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지역 사회는 특히 가뭄이나 홍수 시 악어 사냥에만 의존하여 유일한 수입원을 확보합니다. 악어 고기는 플라이, 크픽, 프라리 지역의 습지와 강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조리합니다. 굽거나 끓이거나 훈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악어 고기는 가정에서 먹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시장에서도 판매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특정 공급원에서 상당한 양의 단백질을 얻습니다. 특히 현대적인 식량 공급이 어려운 외딴 지역에 사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기름기가 많고 지방이 적은 단백질 식품인 악어 고기의 필수 영양소를 통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악어 고기 외에도 악어의 다른 부위, 특히 가죽은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악어 가죽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파푸아 해수악어로 만든 가죽은 탄력 있고 아름다워 세계 시장에서 매우 귀중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악어는 상인들이 매우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큰 가죽 한 조각의 가격은 2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 농촌 농부들에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악어 사냥은 삶의 방식으로 여겨지지만 이 생물들이 단순한 먹이가 아니라 최상위 포식자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변 지역 사회의 많은 마을에서는
악어가 인간을 공격했다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마을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물을 깃던 아이들부터 얕은 물에서 빨래를 하던 여성들까지 사람들은 이 고대 파충류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살면서 5m 이상 자란 거대한 악어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이름까지 붙여지기도 합니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늪지대에 숨어있는 괴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는 모든 사냥에 깊은 심리적 부담을 더합니다. 사냥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위협을 제거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위험 부담 때문에 많은 토착 부족들은 거대 악어 사냥을 떠나기 전에 신성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각 악어에게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정령의 허락 없이 죽으면 복수할 수 있다고 믿는 정령 숭배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몸을 재로 덮고 기도를 읊거나 조상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보호와 성공을 기원합니다. 영적인 신앙과 생존의 실천이 결합된 이러한 의식은 사냥을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 야생과의 영적인 교섭이라는 엄숙한 문화적 행사로 변화시킵니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악어 사냥에 참여하지 않지만 사냥 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악어가 잡혀 마을로 돌아오면 여성들은 사체를 손질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정확하고 전통적인 기술로 악어의 가죽을 전문적으로 벗겨 귀중한 가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고기는 훈제나 저온 살균 등의 방법으로 보존합니다. 여성들의 역할은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전통의 순환을 이어가며 위험한 만남을 영양가 있는 식사와 가족을 위한 귀중한 상품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일부 부족 공동체에서는 소년이 첫 악어 사냥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어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린 소년들은 종종 장로들의 안내를 받으며 집중적인 훈련을 받으며 강물의 흐름을 읽고 물살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공격하는 법을 배웁니다. 소년이 첫 악어를 성공적으로 잡으면 날카로운 대나무로 가슴이나 어깨에 흉터를 새깁니다. 이는 용감함과 성숙함을 상징합니다. 이 관습은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용기, 인내, 그리고 기술을 무엇보다 존중하는 공동체의 축제입니다. 흥미롭게도 악어는 그 위험성과 가치 때문에 사냥되지만 동시에 생태계 균형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 때문에도 존중받습니다. 이 포식자들은 어류, 침입성 양서류, 심지어 뱀의 개체수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토착 사냥꾼들은 과도한 사냥을 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들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절적 패턴과 지역적 지식을 따릅니다. 목표는 박멸이 아니라 공존이며 이는 현대적인 보존 관행이 도입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직관적인 야생동물 관리 방식입니다. 홍수철의 악어 사냥은 1년 중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불어난 강물은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악어들은 먹이를 찾아 평소 서식지에서 멀리까지 이동하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사냥꾼들은 물에 잠긴 울창한 숲을 헤쳐나가야 하며 때로는 며칠씩 떠다니는 플랫폼에서 야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악어의 기습 공격을 받거나 급류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은 인간 생존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냥을 인간과 짐승 사이의 전면전으로 변모시킵니다. 악어 가죽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거래상들이 파푸아 뉴기니의 외딴 지역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거래상들은 지역 사냥꾼들에게 가죽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지속 불가능하거나 비윤리적인 사냥을 조장합니다. 이로 인해 부족 간 내분이 발생하고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지역 NGO와 야생동물 보호 단체들은 마을 주민들과 협력하여 윤리적인 거래 경로를 만들고 악어의 자연 개체수를 보존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염수, 악어 가죽은 뛰어난 내구성과 독특한 비늘 무늬로 국제시장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같은 주요 패션 브랜드들은 이 가죽을 고급 가방과 액세서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일부는 수만 달러에 판매됩니다. 지역 사냥꾼들에게 이는 보기 드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며 가죽 한 장으로 2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벌 수 있습니다. 이는 시골 지역에서는 엄청난 수입입니다. 하지만 높은 가치에는 착취의 위험과 공정거래 관행의 필요성이 뒤따릅니다. 강변 마을의 구전 역사에서 특정 악어들은 악명 높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어떤 악어들은 사냥꾼들이 가까이서 조우하거나 죽을 고비를 넘긴 경험을 통해 강이왕, 그림자 척추, 늙은 외눈박이와 같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악어들은 수년간 포획을 피해 다니다가 매 시즌 더 크고 교활한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악어 사냥은 강박관념이자 유산을 향한 갈망으로 다가옵니다.
악어를 성공적으로 사냥하는 것은 단순히 힘의 위협이 아니라 부족 전설 속에서 사냥꾼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업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온 상승과 간구량 변화로 파푸아뉴기니의 악어 행동이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건기가 길어지면서 악어들은 물을 찾아 더 멀리 이동해야 했고 종종 인간 거주지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수온 상승으로 악어의 공격성과 번식률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냥은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해졌습니다. 원주민 공동체는 사냥 영역을 확장하고 전통적인 사냥 방식을 수정하며 적응하고 있는데, 이는 기후 변화가 가장 멀리 떨어진 인간과 야생동물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입니다. 호주의 한 농부가 쥐고기를 단 3주 만에 25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쥐고기를 가공하고 판매하는 속도입니다. 마지막 과정까지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농업의 중심지로 흔히 불리는 호주 내륙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쥐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쥐들은 곡물 저장 시설을 덮치고 기업을 공격하고 수억 달러 상당의 장비를 파괴했으며 수천 명의 농부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쥐는 또한 환경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호주 농부들이 사용한 덫은 산업적 규모였으며 진공 흡입과 결합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단 하룻밤에 수천 톤의 쥐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쥐를 잡기 위해 알려진 쥐의 이동 경로를 따라 의도적으로 대용량 진공 덫을 설치했습니다. 쥐가 들어오자마자 열 및 동작 센서를 통해 잠금 및 냉각 장치가 즉시 작동하여 쥐를 몇 초 만에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후 모든 쥐는 고압 파이프를 통해 냉장고에 보관된 용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단 3명의 작업자만으로 매일 밤 100톤의 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농부들은 비용이 저렴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통적인 쥐 포획 방식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대부분 스프링 트랩이나 케이지 트랩과 같은 덫을 사용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매일 밤 300개의 덫을 설치하여 매일 아침 20kg에서 30kg의 새로운 쥐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수동 전술부터 첨단 기술까지 다양한 전술을 조합하여 호주인들은 쥐를 문제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에 없던 전략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쥐를 수거한 직후 폐수회형 루프 처리 라인으로 옮겨집니다. 이 라인에서 쥐는 먼저 분류 과정을 거친 후 중요 부위를 최대한 많이 보존하기 위해 세척 및 꼼꼼한 분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쥐는 냉동, 포장, 유통을 위해 가공되며 일부 부품은 국제시장에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출됩니다. 이 쥐고기 산업은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식품 가공 시스템 덕분에 가능합니다. 이 생산 라인이 폐기물, 악취, 오염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 버리는 물건이 나중에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쥐고기는 독특한 맛과 지속 가능한 생산 가능성 덕분에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조리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쥐고기를 굽는 가장 인기 있는 조리법 중 하나는 쥐고기를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고추, 마늘, 후추와 같은 향신료에 재워두는 것입니다. 그 후 꼬치에 꽂아 직화로 구워내는데 이렇게 하면 훈제 향이 가득한 맛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쥐고기가 점차 주목받고 있는 것은 호주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별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도 쥐고기가 점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지속 가능성과 식량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쥐고기를 전통 음식에 접목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쥐고기는 멕시코 타코의 인기 있는 재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쥐고기는 전통적이고 독특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독특하고 매력적인 맛을 선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쥐를 해충과 연관짓지만 점점 더 많은 호주 농부들이 쥐를 고수익 상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쥐 산업은 단순한 육류 가공을 넘어 정교하고 다각화된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는 야생쥐의 선택적 번식입니다. 농부들은 이제 빠른 성장, 높은 근육량, 온순함과 같은 바람직한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화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토끼나 기니피그가
여러 세대에 걸쳐 선택적으로 번식되어 온 방식과 유사하게 육류 생산에 적합한 고급 쥐 품종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쥐 가죽은 고기뿐만 아니라 놀라운 금광으로 떠올랐습니다. 쥐 가죽의 고운 질감은 지갑, 벨트, 휴대폰 케이스와 같은 가벼운 가죽 제품을 만드는 데 이상적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이국적인 소재에 중점을 둔 패션 디자이너들은 쥐 가죽을 컬렉션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지속 가능성과 독특함을 모두 중시하는 틈새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쥐 사육 생태계에 또 다른 수익원을 창출합니다. 더욱이 쥐고기는 반려동물 사료와 고단백 동물 사료 생산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결 건조 쥐고기는 파충류, 맹금류, 그리고 이국적인 애완동물을 위해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일부 양식업체들은 풍부한 아미노산 함량과 자연 소화율 덕분에 쥐고기를 어류 사료에 첨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 사료 산업 진출을 통해 농가들은 수확물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적 인식 캠페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들과 마케터들은 쥐고기를 들판 단백질이나 지속 가능한 소형 사냥감과 같은 이름으로 재브랜딩하고 도시 지역에서 시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셰프들과 푸드 블로거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여 전통적인 관점에 도전하는 레시피와 요리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여론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호주쥐 사육 농가들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수출 시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쥐고기를 소비해온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깨끗하고 가공된 수입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무역 규정을 준수하며 이 농가들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식품안전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쥐고기는 실험적인 유럽 레스토랑의 고급 메뉴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수익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쥐 사육은 기존 가축 사육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쥐는 물 소비량이 적고 폐기물 배출량도 적으며 남은 곡물이나 농산물 찌꺼기와 같은 부산물을 먹고도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쥐고기는 오늘날 구할 수 있는 가장 생태적으로 효율적인 동물성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쥐 사육 운영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열화상, 스마트 사료 공급 시스템, 그리고 AI 기반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농부들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수천 마리의 동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동물 복지를 개선하고 생산을 최적화하며 비용을 절감하여 첨단 소형 가축 사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쥐고기의 건강상 이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쥐고기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고 살코기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필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쥐 유래 단백질을 식사 보충제, 단백질파, 심지어 비상식량 배급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은 요리 용도를 넘어 건강 및 웰빙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농장의 성공은 점점 심각해지는 암시장 쥐고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허가 농장은 위생과 안전을 저해하여 오염 위험을 높이고 합법적인 산업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원산지와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추적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놀라운 트렌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쥐 사육 관광입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가이드 투어, 교육 워크숍, 심지어 요리 강좌까지 제공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새로운 요리 경험에 관심 있는 생태, 관광객과 호기심 많은 미식가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러한 농장들은 대중에게 문을 열면서 쥐고기에 대한 오명을 벗고 이 예상치 못한 산업을 이끄는 혁신을 선보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호주에서 쥐 사육이 증가한 것은 독창성, 기술, 그리고 변화하는 문화적 태도가 이 어떻게 문제를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죽 제품부터 고급 요리까지 한때는 폐기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귀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